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3페이지 제3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서 우리 소비자 파산 문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9번 보시면 소비자 파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최근에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개인이 보증 연체하거나 주가 폭락이 됐거나 사고가 나거나 그럼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채무이행을 정지해주고 면책 절차가 있으니까 파산이 활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자가 파산을 신청했을 때 신청자가 만약에 일반 개인 소비자다. 일반 개인 소비자다.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 파산입니다. 소비자 파산. 이때가 소비자 파산이에요. 그런데 일반 개인 소비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다. 이런 경우에는요. 뭘 하셔야 되느냐. 영업자 파산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때는 영업자 파산으로 가셔야 됩니다. 영업자 파산으로. 그래서 개인 파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때 파산 신청을 할 때 대부분은 채무자가 하죠, 채무자가. 그러나 드물게는 채권자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그리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하시는 거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출 서류 이런 것들은 뭘 제출하는 거냐? 진술서 이런 거 제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채권자 일람표 이런 거 제출하시는 거예요. 채권자 일람표 이런 거 제출하는 겁니다. 재산 목록 이런 거 제출해야 되겠죠? 재산 목록 이런 거 제출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생활 상황, 현재의 생활 상황, 현재의 생활 상황 이런 거 제출하셔야 돼. 또 뭐 제출해야 돼요? 가계 수집표, 가계 수집표 이런 거 제출하셔야 돼. 가계 수집표. 그렇죠? 그래서 채무자에게 유리한 제표를 제출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파산 선고와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절차 이게 종결돼요. 파산 절차 종결하는 동시 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산과 관련해서도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주로 시험 문제에 나올 부분, 중요한 부분 위주로 우리 정리를 해 나가기로 합니다. 그럼 이때 네 번째 압류가 금지되는 거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문제가 쉬워질 때는 이 압류가 금지되는 게 뭐냐,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래서 별표 친 것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되는데, 연금 수령권이죠. 압류가 금지되는 거, 연금 수령권 이런 것들은 압류가 금지가 됩니다. 또 의료보험 급여권 이런 거죠. 의료보험 급여권 이런 것들이죠. 의료보험 급여권. 그 다음에 실업
실업급여 수령권, 실업급여 수령권, 실업급여 수령권 이런 것들은 압류가 금지가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틀리느냐, 그냥 급여 수령권이다, 그냥 급여 수령권이다 그러면 압류가 금지되는 거와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한 방에 고르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처분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처분권을 상실하게 돼요. 자, 처분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파산 선고 당시, 이때 소유한 재산에 한하는 겁니다. 소유한 재산에 한한다. 요거 파악하시고요. 요거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느냐. 자유의 제한이 있느냐.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자유의 제한이 있느냐. 있어요. 거주의 제한 이런 거 있죠. 거주의 제한 이런 거. 거주의 제한이 있어요. 거주의 제한 이런 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공법상의 제한이 있느냐. 공법상의 제한이 있습니다. 공법상의 제한은 그럼 뭐냐. 공법상의 제한은 뭐냐. 선고와 동시에 자격지위를 상실하는 거. 선고와 동시 자격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거 있어요. 자격지위 등을 상실하게 되는 거. 그런데 특수 경력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공법상의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특수 경력직은 선고와 동시에 자격지위 등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거. 여기도 급여 수령권은 압류가 금지되지 않는다는 거. 여기도 특수 경력직은 공법상의 제한이 없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법상의 제한은요. 사법상의 제한도 있어요. 여러분 파산 선고 받으면. 그건 뭐가 있을까? 후견인 할 수 없어요. 후견인 안 돼요. 선고 받으면, 파산 선고 받으면. 유언 집행자, 수탁자 안 됩니다. 유언 집행자, 수탁자 이런 걸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파산 선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간단히 확인하셨고, 이어서 13페이지 9번 넘어갑니다. 소비자 파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소비자 파산은 신용 사용 후에 신용 관리에 해당한다. 맞죠? 2번 소비자 파산은 공적 구제 제도를 통한 신용 관리의 일환이다. 맞죠? 3번 소비자 파산으로도 연금 수령권은 잃지 않는다. 맞죠? 왜? 압류가 금지가 되니까. 연금 수령권. 그냥 급여 수령권은 아닙니다. 자, 13페이지 9번에 4번입니다. 소비자 파산으로 재산상이나 신분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4번도 맞아요. 5번 소비자 파산의 목적은 파산 선고에 있다. 틀렸죠? 소비자 파산은 평등한 채권 만족에 있는 겁니다. 평등한 채권 만족에 있어요. 평등한 채권 만족에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14페이지 넘어가시면 참고 두 번째 줄 14페이지 박스 안에 소비자 파산 신고 신청 절차가 나와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고 14페이지 10번으로 넘어가요. 고객 재무관리의 의사 결정 단계에 있어서 고객의 현재 재무 상태와
관련하여 고객의 현재 재무 상태 파악과 관련이 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객의 현재 재무 상태. 그거는 재무관리 의사 결정 단계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돼요. 재무관리 의사 결정 단계입니다. 자, 여기에 고객이 찾아왔어요. 그럼 이때 우리 FP 자산관리사가 상담을 해줄 경우가 있는데 이때 우리 재무관리 의사 결정 단계 파악해 봅니다. 재무관리 의사 결정 단계와 관련해서 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무관리 의사 결정 단계. 재무관리 의사 결정 단계입니다. 요거는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있고 그거를 이해하시면 되고 그 5단계까지 구분하는 게 가끔 한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별표 잊혀주시고 관련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한 방에 보내버리면 돼. 1단계는 뭘까? 1단계. 그거는요, 재무 상태를 평가해야 돼요. 재무 상태를 평가해야 돼요. 재무 상태를 평가를 해야 돼. 재무 상태를 평가해야 돼. FP, 자산관리사가 뭐 FP가? 파이낸셜 플래닝, 재무제표, 재무관리입니다. 고객의 재무관리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고객의 현재 재무 상태를 파악을 해야 돼요. 1단계에서. 고객의 현재 재무 상태를 파악하셔야 돼. 고객의 현재 재무 상태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계 재무제표 있죠? 이걸로 파악하실 수 있죠. 가계 재무제표. 가계 재무제표죠. 재무제표. 네. 그 다음에 고객의 배경 정보가 되는 거죠. 이게 고객의 배경 정보. 고객의 배경 정보를 파악해야 돼요. 고객의 배경 정보. 이걸 알아야지 재무관리 해주죠. 네. 그 다음에 2단계는요. 2단계는 재무상태 목표 결정이죠. 2단계는 재무 상태에 대해서 목표를 결정해야 돼요. 재무 상태에 대해서 목표를 결정해 줘야 됩니다. 네, 고객의 재무 상태에 대해서 목표를 결정을 해 줘야 돼요. 그럼 이때 재무 목표의 구체화죠. 재무 목표의 구체화. 재무 목표의 구체화입니다. 재무 목표의 구체화 해줘야 돼. 또 그리고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돼. 목표 설정이죠. 목표 설정. 목표 설정. 목표 설정. 목표 설정. 우선순위를 가려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됩니다. 우선순위 결정. 우선순위 결정. 그리고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한 3단계는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뭘 하셔야 돼? 그렇죠. 대안, 모색 및 평가입니다. 대안, 모색 및 평가. 재무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대안, 모색 및 평가를 우리 FP 재산관리사가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뭐가 있을까? 대안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느냐,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낫느냐? 아니면 좀 더 확대하시오. 좀 더 확대하시오. 확대하시오. 하는 게 맞느냐? 모색은요. 모색 평가 중에 평가는 재무비용, 기회비용. 평가는 재무비용, 기회비용이죠. 이런 거 평가해야 돼. 재무비용, 기회비용 등을 평가를 해줘야 돼요. 평가.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그렇죠. 재무행동계획의 4단계는 재무행동계획. 재무행동에 대해서 뭘 하셔야 돼? 재무행동. 계획의 수립 및 실행을 해야 돼. 재무행동 계획의 수립 및 실행. 수립, 실행. 이런 거 해야 돼요. 재무행동 계획의 수립 및 실행. 이런 거 해야 됩니다. 따라서 예산을 수립해야 되겠죠. 예산 수립 및 실행. 또 뭐 있어요? 그렇죠. 장단기 재무행동 계획. 장단기 재무행동 계획. 장단기 재무행동 계획. 이런 거 하셔야 돼요. 이런 거. 그 다음에 5단계는 뭐예요? 5단계. 그거는 재무행동 계획과 재무계획의 재평가 수정입니다. 재무계획의 재평가 수정.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5단계에서는 재무행동, 재무계획의 재평가를 할 때 뭐를 해야 돼? 정기적 검토와 피드백. 정기적인 검토, 피드백 이런 거 하셔야 돼. 정기적 검토 그리고 피드백. 그래서 우리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파악하는 거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요번 기회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14페이지 10번에 고객 재무관리의 의사 결정 단계에 있어서 고객의 현재 재무상태 파악과 관련이 깊은 것은 정답 5번 재무상태의 평가입니다. 재무상태의 평가. 재무상태의 평가. 자, 15페이지 기타 참고 해설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이어서 16페이지 11번으로 넘어갑니다. 16페이지 11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개인 대차 대조표와 개인 수지 상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래요. 1번 재무 개념상의 대차 대조표는 절량의 개념이고 수지 상태표는 유량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맞죠? 2번 자산 상태 순 자산의 가치가 높다는 것은 언제나 재무 상태가 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힌트는 아니네. 언제나 반드시 다만 동시에 항상 늘 모두 뿐만 이런 말이 들어가면 틀릴 확률이 높습니다. 언제나 재무 상태가 안정하다는 걸 의미한다? 틀려요. 부동산을 많이 보유해도 유동성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이죠. 언제나 재무 상태가 안정하다 틀렸습니다. 3번 개인 수지 상태표에서 능한 적자보다는 흑자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맞죠? 4번 개인 수지 상태표에서 흑자를 보인 경우는 그 흑자의 양만큼 다른 곳에 소비하거나 저축, 투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나타낸다. 맞죠? 5번 현재 자산 상태표에서 나타난 순 자산 가치가 이전에 작성된
자산 상태표의 순 자산 가치보다 증가했다면 이는 자산의 증가가 부채 감소로 인하여 재무 상태가 향상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맞죠? 2번만 틀렸어. 2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어서 12번 문제 넘어갑니다. 16페이지 12번 문제입니다. 생전에 피상속인이 자기 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를 한 경우에 증여로부터 상속 개시일까지 몇 년 이내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가? 이것은 5년이죠. 5년. 그리고 여기서 상속 관련해서 상속 개시 장소가 어디냐? 피상속인의 주소지다.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와요. 이런 쉬운 거. 네? 그래서 여기서는 5년이고 상속 개시 장소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다. 그것도 주의하시고요.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17페이지 넘어가시면 해설, 개정법률을 반영해놨고 부담보 증여라면 절세 방안이 된다. 그리고 사전 증여를 하면 장점이 된다. 이런 거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 좀 읽어보시고 17페이지 맨 끝에 보시면 사전 증여 절세 전략이 나와 있어요.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1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18페이지죠? 18페이지 13번으로 넘어갑니다. 거기 보시면 고객 재무관리의 궁극적 목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객 재무관리의 궁극적 목표가 뭐냐? 요거죠? 자, 여기 고객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FP 자산관리사가 있어요. 고객의 그 재무관리의 궁극적 목표는 뭐냐? 궁극적 목표는 뭐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고객 재무관리의 궁극적 목표가 뭐냐? 첫 번째, 소득과 자산의 극대화다. 맞죠? 소득과 자산의 극대화다. 맞죠? 고객 재무관리의 궁극적 목표는 고객 소득과 자산의 극대화에 있다. 맞는 거잖아요. 2번 보시면 효율적 소비의 실현이다. 맞잖아요. 효율적 소비의 실현이다. 맞죠? 효율적 소비 실현이다. 맞잖아요. 그 다음에 고객 재무관리의 궁극적 목표 3번 보시면 물가 상승에 대한 대비. 이건 아니죠. 아니 일반 상식으로 풀어도 물가 상승에 대한 대비예요? 물가 상승 대비와는 전혀 관계 없어요. 관계없어요. 우리 자산관리사가 고객 재무관리의 궁극적 목표가 물가 대비예요? 물가 상승 대비예요? 전혀 관계없죠.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재정적 만족감의 실현 들어가죠. 재정적 만족감의 실현. 재정적 만족감의 실현. 이건 고객 재무관리의 궁극적 목표에 들어갑니다. 5번 노후 대비와 상속을 위한 자산 축적. 노후 대비와 노후 대비 이런 거 들어가죠. 또 네 번째 뭐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재정적 안정감의 발견. 재정적 안정감의 발견. 이런 거 들어가죠. 재정적 안정감의 발견. 재정적 만족감의 발견이죠, 발견. 그 다음에 5번째는 뭐가 들어가는데, 그렇죠. 노후 대비, 상속. 노후 대비, 상속을 위해서 돈 좀 봐야지. 자산 축적. 그렇죠? 자산 축적.
이것이 바로 고객 재무관리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이런 쉬운 것들도 가끔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으니까 물가 상승에 대한 대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13번 정답 3번이었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고객 재무관리에 대해 재무비율, 분할 상환 방식, 고객 신용의 유형, 박스 처리 상세히 되어 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20페이지 20쪽으로 넘어갑니다. 재무상의 생애 주기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을 고르래요. 자, 우리 재무관리 하시려면 재무상의 생애 주기가 있습니다. 재무상의 생애 주기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그럼 이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뭐가 있어요? 축척기 이런 거 있잖아요. 축척기. 그렇죠? 축척기 이런 거 있잖아요. 축척기. 그다음 뭐가 있어요? 20페이지입니다. 14번입니다. 가속기. 그다음 뭐가 있어요? 보유기. 이런 거 있죠? 보유기. 네. 요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가 우리 책 20페이지 14번 해설 밑에 박스 처리가 되어 있어요. 박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4번 1번 20페이지 14번에 1번 개인의 일반적인 생애 주기를 재무 자원의 관리 전략에서 관리 전략 측면에서 구분한 것이다. 맞죠? 2번 축적기에는 신혼기와 가족 성장기가 해당된다. 맞죠? 3번 축적기, 가속기, 보유기로 구분된다. 맞죠? 이거죠. 축적기, 가속기, 보유기. 4번 보유기에서는 위험 자산에 투자해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회복할 시간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거는 가속기죠. 가속기. 바뀌었습니다. 주어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었습니다. 5번 투자 위험에 대한 태도가 변하게 되는 시기는 가속기다. 맞잖아요. 4번만 틀렸어요. 4번이 정답이에요. 이어서 15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고객 재무관리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인플레이션과 가계의 실질소득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맞죠? 2번 금리 상승이 예상될 경우에는 대출이 유리하다. 맞죠? 대출이 유리하죠. 3번 금리 하락이 예상될 경우에는 단기 저축 상품이 더 유리하다. 틀렸죠? 금리 하락에는 장기 저축 상품이 유리한 거죠. 금리가 하락되면 장기 저축 상품 이게 유리한 거예요. 장기 저축 상품. 장기 저축 상품이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4번. 미래를 더 중시하는 고객은 보험이나 연금 상품에 대한 투자를 느리게 된다. 맞죠? 5번. 현재를 보다 중시하는 고객은 현재 소비를 증가시키고 저축을 감소시키게 된다. 맞죠? 3번만 틀렸어요. 3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21페이지 보시면
고객 재무관리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상세한 해설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 한번 보시고 21페이지 맨 끝에 16번으로 넘어갑니다. 고객 재무관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환경적 요인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화폐의 초과 수요는 금리를 인상시킨다. 맞죠? 2번 인플레이션 시기에 실질소득은 불변하게 된다. 틀렸죠? 실질소득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감소. 2번 틀렸어요. 자, 22페이지 넘어갑니다. 물가 상승기에는 금리도 상승하게 된다. 맞죠? 4번 금융 상품의 가입 시점부터 일정 기간 동안 금리가 변하지 않고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것을 확정금리라고 한다. 맞죠? 확정금리 맞잖아요. 4번 금리 하락이 예상될 경우에 확정금리 상품이 유리하다. 맞죠? 그럼 몇 번이 정답 여러분? 2번이 틀렸죠?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이어서 17번 넘어갑니다. 17번 보시면 자금 관리를 위한 가장 필수적인 활동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금 관리를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활동이 뭘까요, 여러분? 그건 예산을 편성해야지. 예산 편성이죠. 예산 편성, 예산 편성, 예산 편성, 예산 편성. 자, 고객의 자금 관리를 하려고 그래요. 자금 관리. 그런데 효율적인 자금 관리 필수적 활동. 효율적인 자금 관리의 필수 활동이 뭐냐? 이겁니다. 효율적인 자금 관리의 필수 활동이 뭐냐? 여러분, 미래 소득과 지출을 추정, 조직, 조정, 통제하는 과정이 예산 편성입니다. 예산 편성. 그리고 효율적인 자금 관리의 필수 활동이 돼버려요. 예산 편성이. 그럼 이때 재무 목표를 수립해야 되겠죠. 재무 목표를 수립해야 돼요. 그리고 재무 목표를 수립했으면 조직화해야 돼. 조직화해야죠. 조직화해서 뭘 해야 돼요? 의사 결정을 해야 돼. 의사 결정. 자, 의사 결정에 의해서 뭘 해야 돼? 실행. 통제 중요합니다. 통제 중요합니다. 실행 통제여서 뭐 해야 돼? 평가해야 돼. 평가. 예산 편성에 대한 평가죠. 예산 편성에 대한 평가 중요합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 필수 활동은 바로 예산 편성이 되겠어요. 예산 편성. 그리고 이러한 예산 편성, 효율적인 자금관리 필수 활동은 재무 목표를 수립해야 되고, 이어서 조직화, 의사결정, 실행, 그리고 통제, 그리고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단히 파악을 했어요. 그럼 22페이지 17번 1번 뭐예요? 예산 편성. 정답이죠? 정답. 2번 재무기록과 서류의 수집과 기록은 가장 필수적은 아니죠. 3번 자산 상태의 작성. 가장 필수는 아니죠. 4번 수지 상태표의 작성. 역시 자금 관리를 위한 가장 필수적 활동은 아니죠. 예산 편성이니까.
5번 재무제표의 우선순위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어요, 여러분. 1번. 이어서 23페이지 18번 문제 넘어갑니다. 개인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래. 틀린 거. 1번. 개인 재무제표는 개인이나 가족의 재무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흔히 다른 재무자료들과 함께 사용하게 된다. 맞죠? 2번 자산상태표와 수지상태표가 가장 기본적이다. 맞죠? 3번 자산상태표는 개인 또는 가게의 현재 재정적 위치를 평가하기 위한 재무제표이다. 맞죠? 4번 수지상태표는 일정 시점상의 재무상태 파악을 목표로 한다. 틀렸죠? 어디가? 주어. 수지상태표가 아니라 자산상태표죠. 자산상태표가 일정 시점상의 재무상태 파악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틀렸어요. 5번 정기적인 자산상태표의 작성은 재무상태 개선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 맞잖아요. 몇 번이 틀렸어요? 4번 틀렸죠? 주어 수지상태표가 아니라 자산상태표가 들어가야 됩니다. 4번이 틀렸어요.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19번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어서 19번 넘어갑니다, 여러분. 19번 넘어가시면 재무 비율 분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자산관리사가 FP가 고객의 재무 비율을 분석하려고 그래요. 고객의 재무 비율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때 고객의 재무 비율을 분석하려고 하는데 틀린 것을 고르래. 1번 가계는 총 부채액에 해당하는 유동성 자산을 부여하고 있어야 부채 상환 능력이 있다고 평가된다. 맞습니까? 틀렸지. 총 부채액이 아니라 10%에 해당하죠. 10%. 자, 이번에 부채 부담 비율은 뭐예요? 부채 부담 비율. 부채 부담 비율은 총 부채 요거 분의 유동성 자산이죠. 유동성 자산. 유동성 자산이에요. 유동성 자산. 유동성 자산. 유동성 자산. 따라서 총 부채액의 10%에 해당하는 유동성 자산을 부여하고 있어야 틀린 겁니다. 네. 그러면 이때 부채 부담 비율 순 자산분의 총부채. 요거 두 가지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0 미만이 준거 기준이고 여기서는 10%에 해당하는 유동성 자산을 부여하고 있어야 돼. 따라서 19번은 1번 틀린 겁니다. 2번, 19번에 2번이죠. 총 부채에 대한 순자산의 비율로 측정한 부채 부담 비율은 1.0 미만이 준거 기준이다. 요거죠? 1.0. 여기는 10%.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이 맞아요, 여러분. 3번. 자본 축적 비율은 가계가 자산 증식의 재무제표를 얼마나 잘 달성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준다. 맞죠? 4번. 투자 자산 대비 순 자산의 비율로 측정되는 자본 축적 비율은 선진국의 경우 20% 이상이 권장되고 있다. 맞잖아요. 5번 유동성 비율은 가계 재무 상태의 안전성을 나타내 준다. 맞죠?
1번만 틀렸어요.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밑에 해설에 25페이지 맨 끝과 26페이지 상단 부분의 해설이 상세 나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조하시고 우리 제3강 수업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제4강 시간에 뵙기로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